안녕하세요. 마세TV 이환주입니다. 우리가 증여를 고민하다 보면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신데 기본적으로 성인 자녀한테 5천만 원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1억, 2억, 3억, 5억 각각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금액별 증여세 없이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1억 원 세금 없이 증여받는 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내용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2024년 신설되었죠.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결혼자금 1억 원은 세금 없이 받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증여받은 자금이고요. 2024년 이전에 혼인신고했다 하더라도 2년 이내 증여하면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실제 결혼식을 한 날짜는 중요하지 않고 혼인신고를 한 날 기준이다. 즉 10년 전에 결혼하고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다라고 해도 현재 이 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금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내 증여받으면 되니까요. 전후 2년 내. 그리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2023년 12월에 증여받은 자금은 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은 성인에게 10년 내 줄 수 있는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거, 조부모가 증여해도 이 결혼자금 1억 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법에서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는 결혼자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직계 존속이라 하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나한테 1억을 줄 생각이 있고 결혼해서 축하한다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1억을 줄 용의가 있다. 그럼 누구 돈 먼저 받아와야 될까요? 맞습니다. 할아버지 돈을 먼저 받아와야 됩니다. 왜? 일단 할아버지가 세대를 건너뛰어서 손주, 손자녀한테 증여를 할 때는 이 30% 할증이 붙기 때문에 할증 없이 받아올 수 있는 돈이 있다라고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돈을 먼저 받아오는 게 유리하고요. 두 번째, 엄마 아빠가 준 1억은 물론 이제 증여재산 공제는 받는 금액은 상관없겠지만 이 1억은 그 주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주신 분이 돌아가시면 합산이 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준 1억은 상속인 외자에게 준 거기 때문에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빠집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자금을 먼저 받아오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마지막 하나, 우리 애가 미국에서 결혼해서 살 건데 이번에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도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까? 이 질문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요. 안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일반적인 공제는 다 비슷해요. 세법상 거주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미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 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것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10년에 배우자로부터는 6억 원까지, 그리고 직계 존속으로부터는 5천만 원, 미성년자가 직계 존속으로 받을 때는 예외적으로 2천만 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고,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에게도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한테도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고요. 육촌이네 혈축과 사촌이네 인척한테는 1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억 세금 없이 증여받는 법.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 내용은 사실은 조금 제목을 바꾸는 게 맞아요. 2억 원 세금 없이 부모님 자금을 적시에 활용하는 법이 맞기는 합니다. 근데 일관된 제목을 좀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썼는데 어떤 게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잘 알고 계신 차용증입니다. 상증세법 41조 4에 나온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활용하는 건데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 규정 때문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데, 다음 각호의 구문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기준금액은 연간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2억 5천을 빌릴 때 4.6%를 다 줄 필요가 없고 1%만 줘도 된다. 왜? 2억 5천에 3.6%, 1억을 제외한 3.6%로 곱한 금액이 9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연간 1,000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 받는 사람이 이자를 받게 되면 비영업대금 이익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2억 원까지만 빌리면 된다. 2억 원을 빌리고 차용증에 내역을 기재하고, 물론 공증 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자 대신에 원금을 매달 상환하는 구조로 만들면 우리는 부모님 자금 2억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고, 부모님은 빌려준 자금에 대한 원금 회수기 때문에 이자소득세 발생 이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 다 모두 아무 문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위에 링크로 달아 놓을 테니까 그 내용을 통해서 차용증 작성하는 법, 이자, 다양한 내용을 좀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3억 원 세금 없이 증여받는 법.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네, 바로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수도 거래입니다. 자, 부모님이 보통 다주택자일 때 또는 일시적 2주택자일 때 많이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일단은 파는 부모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법상, 그러니까 소득세법상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게 적용되는 요건이 이거예요. 시가와 내가 받은 대가의 차익이 3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면 양도자는 양도세법상 부당이익에 걸렸다라고 해서 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고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인데요. 즉 주택을 사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날 때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사례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2주택자인 어머니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시가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양도할 때 자녀가 15억 원이 아닌 10억 원만 부모님께 드렸다라고 하면 이 자녀 입장에서는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을 합니다. 자, 어떻게 되냐?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이상, 둘 중 적은 금액 이상이 되면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어서 우리가 이 사례에서 증여 이익은 우리가 5억을 증여받은 거죠. 그런데 시가의 30%인 4억 5천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인 3억을 제외한 2억 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억짜리를 부모로부터 사올 때 최소 12억 원은 현금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때 매도한 부모 입장에서는 현금 12억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양도가액을 12억 원이 아닌 시가 15억 원으로 신고해야만 양도세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5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는 법이 무려 2가지나 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첫 번째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입니다. 자,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거주자, 세법상 거주자인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위해서 5억 원을 증여하는데 이때 이 증여받은 자금은 창업 목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받은 자금을 2년 내 창업을 했다라고 하면 이 증여세 과세가 5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일괄 공제해서 줄 수가 있고요.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세율과 다르게 1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때 신규 고용 인원 10명 이상이면 50억이 아니라 100억 원까지 10% 세율을 적용받아서 부모님 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요. 이때 중요한 게 치명적인 단점 하나가 있어요. 뭐죠? 바로 위에, 오른쪽 위에 있는 건데요.
이 상속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증여는 증여받고 나 10년이 지나면 상속 재산에서 완전하게 빠지지만 이 창업을 목적으로 증여받은 자금은 기간에 상관없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 증여받은 재산 현금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에게 가산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명확하게 보시고 내가 하는 사업이 크게 번창할 건데 단기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서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겠다. 그리고 증여세 없이 받아와서 효율적으로 쓰겠다라고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세법 규정입니다.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재산에 대해 창업자금 증여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앞에서도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자, 요건을 간략하게만 여기서 살펴볼게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증여 현재 18세 이상의 거주자여야 되고요.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 증여 대상 물건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만 합니다. 즉 현금과 예금, 소액 주주의 상장 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을 의미하고요. 업종은 창업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라고 조특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업종일 경우에만 이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큰 그림만 기억을 하시고요. 자세한 건 이제 제 블로그나 다른 내용을 통해서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장애인 신탁을 통한 증여세 특례 제도도 5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부모뿐만 아니라 직계 존비속 및 친족으로부터 신탁이익의 수익자가 장애인이면, 그러니까 신탁을 통해서 장애인에게 그 수익이 넘어가게끔 한다라면 그 재산가액 5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입니다. 자, 가능한 재산과 한도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모두 다 가능하고요. 한도는 어떻게 된다? 증여받은, 즉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 및 타액 신탁 원본의 가액을 합하여 5억 원까지만 가능하다.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 자, 요거는 신탁업체에게 신탁을 해야 되고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가 되어야 하며 신탁 기간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사망 전에 신탁 기간이 끝나면 신탁 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신탁은 자익 신탁과 타익 신탁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림을 통해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 그 가족이나 친족이 장애인에게 증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증여받은 장애인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해요. 즉 이때는 이 장애인 스스로가 위탁자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신탁회사가 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원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자익신탁이고요. 타익신탁은 이 가족이나 친족, 이 사람들이 장애인에게 증여를 하지 않고 위탁자가 되어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합니다. 이 신탁계약을 할 때 이 수익자를 장애인으로 해서 넘기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5억 원을 세금 없이 줄 때는 그 사후관리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자,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추징되는지 좀 살펴보면 당연한 내용일 수는 있어요. 자, 신탁이 해지되거나 또는 만료되면 당연히 해지됩니다. 해지되었기 때문에 그 증여세 없이 받은 자금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하게 됩니다. 단 1개월 내 재가입한 경우는 제외된다. 두 번째, 신탁 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면, 즉 장애인에서 장애인이 아닌 자로 변경하게 되면 당연히 추징을 하겠죠. 그리고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될 때도 당연히 추징이 됩니다. 당연한 얘기들이고, 마지막 신탁의 원본이 감소해도 이 추징될 수 있다. 이 내용을 좀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경우에 예외 사유가 있는데 이건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 증여세 부과 제외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인데요. 첫 번째는 신탁회사 영업정지 등 사유로 신탁을 중도 해지하고 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재가입하는 경우. 두 번째,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 그 재산가액이 감소하는 경우. 세 번째, 재건축 등으로 종전 신탁을 중도 해지하고
준공인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재가입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봐서 추징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정 장애인이 이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본인의 의료비 등 용도로 신탁 원본을 인출하여 원본이 감소하는 경우, 원래 원본이 감소하면 추징한다라고 돼 있었죠. 하지만 특정한 사유에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본이 감소하더라도 추징하지 않겠다. 첫 번째, 특정 장애인,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등급 3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또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로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2조 2호에 따른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원본이 감소하더라도 추징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B가 더 중요합니다. 본인의 의료비인데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간병 비용, 간병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본인의 특수교육비. 세 번째, 장애인 본인의 생활비로 월 150만 원 이하로 인출할 경우에는 신탁 원본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추징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5천만 원까지만 세금 없이 받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거 말고도 세법에서는 1억, 2억, 3억, 5억까지 증여세 없이 받아올 수 있는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활용하시면 자녀들의 세부담 없이 이 자금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마술하는 세무사 마세TV의 이환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